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팬데믹 한복판에서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년 후인 지금은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앞으로는 오히려 100불을 넘어서 120불, 150불까지 가는 초고유가 시대를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유가라는 게 모든 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 전쟁의 영향이 유가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망치가 더 안 좋아진 이유는 전 세계 원유의 12% 정도가, 그리고 전 세계 천연가스의 17% 정도가 러시아에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린플레이션이란 트렌드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장기적 추세였는데, 세계 2위 산유국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특히 러시아 근처에 있는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 그리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25%에 달하고요. 천연가스 의존도는 40%까지 달합니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전쟁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들이 많았는데요.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라는 이런 용어들, 되게 생소하지만 이젠 익숙해진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름은 바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뜻합니다. 송유관을 뜻하고요. 노드스트림 1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파이프라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이동시키는 기존 송유관이고요. 러시아 정부 오더를 받고 나서 러시아 최대 가스 생산 기업인 가즈프롬이 이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이어버리는 송유관입니다. 바로 이게 독일이 전쟁 전부터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참고로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에는 건설은 끝난 상황인데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가동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 2를 가동시키게 되면 독일 입장에서는 가스를 싸게 들여올 수가 있어지겠죠. 아무래도 송유관을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했으니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만 하면은 노드스트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고 전쟁 전부터 엄포를 놓았었죠. 그래서 독일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노드스트림2가 가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으니 독일은 이제부터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일 때마다 에너지 확보에 계속해서 타격이 오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아직 러시아의 주요 돈줄인 석유에 대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아직 가해지진 않았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 물리적으로 석유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제재가 혹시라도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장에서는 유가가 더 오르게 될 거다라는 이 대세 의견이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가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계속 필요할 거고, 이럴 때 국가가 돈을 수금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계속해서 빚을 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러시아가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발행해 놓은 채권들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달러 표시 국채를 많이 발행해 온 국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달러로 빚을 낸다는 거예요. 각국에. 최근에는 달러 표시 채권이 발행이 많이 안 되고 유로 표시 채권으로 많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달러 표시 채권 수요가 일단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발행을 해봤자 뭐 달러를 들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국채를 사기에는 달러가 너무 위험에 놓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유럽 지역에 유로화를 들고 있는 유럽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제 돌아선 건데, 그런 식으로 발행된 유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발행이 되긴 했지만 사정이 마찬가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발행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행되고 나면 그게 2차, 3차로 쓰일 수 있어야 그게 더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효력을 많이 갖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행만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땡겨올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 다다음에도 국채를 발행할 때 수요가 계속 몰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의 은행인 UBS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채를 더 이상 뭐 금융거래 담보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말은
이 러시아 국채를 담보로 맡겨놓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갔던 본인들의 고객, UBS 같은 경우에는 뭐 거물급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은 유럽계 은행인데 그들에게 마진콜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맡겨놓은 담보, 러시아 채권 담보 가치가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든 빵이라고 생각을 할 거다.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빌려갔던 돈을 다시 가져와라,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마진콜을 선정한 거고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채 자체가 가격이 실제로 빵인 건 아니고 가격 자체는 뭐 50, 70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긴 한데요. 뭐 가격이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야겠죠. 근데 국채 거래 자체가 일단 지금 완전히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유통 시장에서도 국채가 막혔고 그 다음에 뭐 담보로도 인정이 안 되고 지금 전쟁이 난 상황에서 빚낸다고 하면은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라면은 이 투자 승인을 안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새로 빚을 낸다 그래도 빚을 내기 힘들 거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자금줄이 안 그래도 꽉 막혀 있는 셈인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유럽이 국제은행 간 결제망인 이 스위프트라는 곳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죠. 뭐 스위프트를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은 은행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간의 식별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끼리도 계좌번호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은행 이 계좌에서 네 은행 네 계좌로 보낼게라고 해서 다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레벨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은행에서 어떤 은행으로 보낼 건지 이제 국제 결제를 할 때는 이 스위프트 코드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고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뺀다는 거는 결제 자체가 안 일어나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직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의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은 자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뱅크런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외화를 맡겨놓은 사람들은 이 외화를 최대한 빨리 빼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석유를 어쨌든 계속해서 더 많이 팔아야 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석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전면전을 계속해서 펼친다기보다는 전쟁에서 슬쩍 물러나거나 아니면 아예 패퇴해야 가능한 일이라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자기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본인들 민심을 잃어가지고 표심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에너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푸틴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침공을 한 거라서 전쟁이 쉽게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족한 원유 공급을 메꿀 수 있는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이 이란 핵합의 복원 이 부분인데요. 이란 핵합의 복원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겠다, 없애주겠다라고 발표했던 이런 협약인데 2015년에 발표됐다가 2018년에 트럼프가 그냥 맘대로 취소를 해버렸죠. 탈퇴해버리면서 경제 제재 다시 들어가고 이란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핵 개발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나가고 있던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트럼프 이전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시 약해지고 이란이 이란산 석유 수출을 다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석유가 줄어든 만큼 이란산 석유가 시장에 더 풀리게 되면은 석유의 공급 사정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사인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석유가 뭐 미친 듯이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되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유가가 안정된 데에는 이 공급이 돌아올 때까지 어쨌든 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중단되거나 혹시 마무리된 후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유가가 여전히 오를 것이다라는 게 대세 의견이긴 합니다. 원유를 포함한 전통 에너지 사업은 초반부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기름 나올 만한 땅을 찾고 거기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고 땅 파고 개발해서 뭐 시추 설비 심고 그 다음에 운영해서 뽑아내고 운송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죠. 그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믿고 투자해줄 금융권과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에 사실 은행이나 뭐 쩐주들이 어쨌든 껴있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융권 투자자들이 최근에 전통 에너지 투자에서 하나둘씩 계속 발을 빼고 있어요. 은행은 물론이고 요새는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까지 발을 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한 회사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고요. ESG라는 큰 테마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도 석유 개발과 시추 이제 관련된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너지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큰 투자자들을 대하기가 껄끄러워졌고 실제로도 돈이 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권에서도 새로운 석유 시추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요. 물론 바이든 자체는 뭐 민심을 잡기 위해 하고 싶겠지만 각 주의 연방법원에서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유전 개발에 따라서 이 기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예측 방법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워낙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꼭 받아놓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못 받았다고 바로 개발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아놓고 안 쓴 개발 허가권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건들을 에너지 회사들이 이미 수천 건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현재 스탠스가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 투자 추세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린플레이션이고요. 현재 원유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은 백워데이션 마켓입니다. 이 백워데이션 마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유 실물을 빨리 인도받을 수 있는 계약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원유 선물을 인도받는 계약의 가격이 배럴당 91불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6개월 후에 원유 선물을 인도받는 계약은 83불 수준이에요. 한 달 후에 받는 원유보다 6개월 후에 받는 원유가 훨씬 더 싸다는 얘기죠. 원래라면은 늦게 인도받는 선물 계약일수록 가격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6개월간의 보관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더해가지고 가격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더 비싸야 되는데 늦게 인도받는 선물 계약이 더 싸다는 거는 지금 당장 원유 실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 실수요가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보니 사실 전쟁 전에도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그럴 거로 예상이 되지만 에너지주들은 2021년에도 그리고 올해인 2022년에도 주가 상승률 1위 섹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들도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주식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분을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헤지펀드들이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분야와 석유 분야 양쪽에서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쪽을 살펴보면은 사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거대한 회사들이죠. 홀리 프론티어, 슐럼버거, 텍사스 퍼시픽 랜드, 원오케이, EOG 리소시스, 엑손모빌, 발레로 에너지 같은 회사들을 많이 담았고요. 참고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쉐브론, 미국 석유 대장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쉐브론을 많이 담고 있고 4분기에도 추가로도 담았다고 하니까 한동안은 유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춘살팀도 이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순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